2020년대 초반 팬데믹을 기점으로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의 국경지대에는 거대한 범죄공단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이들 조직은 보통 중국인들이 운영하며 수만 명의 인력을 감금한 채 돼지 도살이라 불리는 로맨스 투자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돼지 도살은 사기꾼이 온라인에서 매력적인 이성이나 성공한 투자자로 위장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장기간 신뢰와 낭만적 감정을 쌓는데, 이 과정을 일명 돼지를 살찌우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이후 가짜 암호화폐, 투자 플랫폼 등으로 유인해 재산을 가로채는 수법이죠. 이 범죄에 동원된 사기꾼들 대부분 합법적인 일자리를 미끼로 유인되어 온 인신매매 피해자들입니다. 이들은 여권을 빼앗기고 무장한 감시원들의 통제하에 하루 16시간 이상의 강제 노동과 끔찍한 고문에 시달리게 됩니다. 19세기와 20세기 대부분 동안 미얀마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당시 미얀마는 버마라고 불렸고 거의 80년 전인 1948년에야 독립할 수 있었죠. 2025년 현재 미얀마의 인구는 약 5,400만 명이며 군사 독재와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전으로 인해 나라는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인신매매와 같은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미얀마의 여러 사기센터에 10만 명 이상이 갇혀 노예와 같은 환경에 감금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KK 단지는 전 세계에서 온 피해자들을 감금해 범죄를 저지르도록 강요받는 곳이죠. KK 단지는 2020년에 지어졌으며 높은 벽 철조망, 무장 경비원이 있는 여러 건물로 구성된 마치 감옥 같은 곳입니다. 2020년 건설 이후 KK 단지의 면적은 무려 4배나 늘어났습니다. 루카스와 펠리페의 이야기가 바로 이 거대한 범죄 산업의 지옥 한가운데서 벌어진 처절한 생존기입니다. 2024년 브라질 상파울루 출신의 루카스는 필리핀의 한 카지노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그가 일하던 카지노는 문을 닫게 되었고 브라질로 돌아갈 돈도 없던 그는 어떻게든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비극은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통해 시작되었죠. 그가 일자리를 구하고 있을 때 기술 회사의 채용 담당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텔레그램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스페인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를 구사했고 루카스는 스페인어에 매우 능숙했기 때문에 그와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죠. 그 일은 6개월짜리 계약이었고 태국에서 근무하는 것이며 그는 루카스에게 숙식, 비행기 표까지 모두 제공한다고 밝혔고 또한 높은 금액의 월급을 보장했습니다. 루카스는 언젠가 태국에 꼭 가보고 싶었고 좋은 기회라고 판단해 흔쾌히 동의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부푼 꿈을 안고 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루카스는 약속대로 태국과 미얀마 국경에 위치한 태국의 도시인 메소스로 향했죠. 이곳은 태국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만 동시에 미얀마 무장반군과 범죄 조직의 활동이 활발한 접경지대였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자신을 회사 대표라고 소개한 사람이 루카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7일 회사에 가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는데 이때 루카스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필리핀에 사는 친구에게 회사로 가는 시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린다고 메시지를 보냈죠. 게다가 경로 또한 이상했습니다. 루카스는 정글을 지나 배를 타야 했고 다시 차를 타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어느 순간 루카스는 미얀마의 공식 언어인 버마어로 쓰인 표지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루카스는 자신이 태국에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인신매매로 의심된다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루카스는 평범한 회사로 갈 줄 알았지만 결국 미얀마의 KK 단지로 끌려가고 말았죠. 루카스가 처음 KK 단지에 도착했을 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100% 깨닫지 못했지만 여권을 압수당하자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휴대폰까지 압수하려 하자 결국 루카스는 저항했고 자신을 고용했던 사람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와 당연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루카스는 그들에게 폭행당한 후 휴대폰을 압수당했습니다. 나중에 루카스는 자신을 고용했던 사람이 두바이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는 그저 사람들을 유인하는 모집책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루카스는 KK 단지에서 돼지 도살, 스캠 사기 요원으로 투입되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15시간 이상 강제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의 주된 타깃은 미국, 유럽, 그리고 브라질 본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살자까지 고려하는 절망의 순간을 겪기도 했습니다. 2024년 11월 또 다른 브라질인도
거짓 취업 약속을 받고 KK 단지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 남성의 이름은 펠리페로 26살이었습니다. 그의 펠리페는 우루과이에 거주하던 중 텔레그램을 통해 태국에서 브라질 고객들을 응대하는 통역사 역할을 제안받았습니다. 상대방 여성은 펠리페에게 자신이 회사 대표라고 말했고 근무할 도시와 숙소 사진을 보여주었죠. 아름다운 곳처럼 보였지만 당연히 모두 가짜였습니다. 펠리페는 대화 도중 인신매매가 걱정된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그녀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최대한 달콤한 말로 펠리페를 안심시켰습니다. 펠리페는 태국에 도착했고 운전기사가 호텔로 그를 데리러 와서 일할 곳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정은 예상보다 훨씬 길었고 게다가 경로 중간에 다른 차로 갈아타야 했습니다. 태국과 미얀마 국경을 이루는 강 근처의 작은 축구장에 도착했고 그 축구장에는 무장한 남성 몇 명과 강 위에 떠 있는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펠리페는 어쩔 수 없이 배에 올라탔고 두려웠기 때문에 저항 한번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배 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배는 강을 건너 미얀마에 도착했고 그렇게 펠리페는 루카스처럼 KK 단지로 보내졌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펠리페 역시 휴대폰과 여권을 압수당했죠. 그곳에서 펠리페는 루카스를 만났는데 그때 루카스는 일하기를 거부해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KK 단지 안에는 두 사람을 포함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사기를 저지르도록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펠리페는 이 모든 범행 계획이 대본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중국인 감독하에 일했고 10분마다 모든 것을 감시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들이 할당된 스캠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즉각적인 처벌이 뒤따랐습니다. 피해자들에게 구타, 전기 충격기, 감금 등 수많은 고문이 이어졌고 범죄 공단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죠. 펠리페는 구타와 함께 스쿼트 처벌을 받았고 500번을 반복해야 했다고 합니다. 처벌 후 그는 간신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펠리페는 다른 피해자들이 구타당하는 것을 자주 목격했고 언젠가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펠리페가 머물던 방에는 다른 국적의 남성도 있었고 그는 탈출을 시도했지만 붙잡혀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남성은 20일 동안 구타당하고 전기 충격을 받았으며 철제 침대에 쇠사슬로 묶였습니다. 루카스와 펠리페는 사기용으로 할당받은 컴퓨터와 휴대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고 가끔씩 기회를 틈타 목숨 걸고 친구와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적발되지 않기 위해 도움을 요청한 후 바로 삭제해야 했었죠. 펠리페는 KK 단지에 도착한 지 일주일쯤 지나서 아버지인 안토니오에게 연락하여 그들이 장기를 제거할 가능성 등을 포함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카스도 가족들에게 연락해 온몸에 멍이 들어 걸을 수 없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마침내 루카스와 펠리페의 가족들은 브라질 경찰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또한 소셜미디어에 이 사건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가족들은 인신매매를 퇴치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인 엑소더스 로드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엑소더스 로드 관계자는 미얀마와 태국 당국에 연락하여 루카스와 펠리페를 포함한 최소 371명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구출하는 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밖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 펠리페와 루카스는 같은 나라 출신이기 때문에 대화가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가까워졌고 결국 두 사람은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2월 8일 펠리페는 아버지에게 다른 국적의 피해자들과 함께 탈출을 시도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경찰이 이미 상황을 알고 있다며 아들을 안심시켰고 기다려보라고 말했지만 펠리페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2월 9일 탈출을 시도했고 펠리페, 루카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범죄 공단의 담을 넘었습니다. 이들은 탈출 직후 미얀마의 소수민족 반군인 DKBA에 의해 발견되어 억류되었습니다. DKBA는 처음에 이들을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의심하기도 했으나 인신매매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후 신변을 보호했습니다. 2월 12일 펠리페와 루카스는 다시 강을 건너 태국 메소스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태국 당국과 방콕 주재 브라질 대사관 직원들에게 안전하게 인계되었습니다. 3개월간의 지옥 같은 감금 생활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죠. 납치된 지 3개월이 넘은 2025년 2월 19일
루카스와 펠리페는 브라질로 무사히 귀국했고 공항에는 이들의 귀환을 애타게 기다리던 가족들과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가족들과 재회했고 짧은 인터뷰를 통해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끔찍한 경험이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경찰에게 자신들이 겪었던 끔찍한 경험을 증언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심리 치료를 받고 있지만 쉽게 치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루카스와 펠리페가 브라질로 돌아온 날 태국 정부는 KK 단지와 슈에 코코아 같은 곳으로 감금된 7,000명을 구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기 공장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단속과 인터넷 공급 중단 등으로 통신 환경이 악화하자 그들은 위성 인터넷을 활용해 사기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고 결국 최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미얀마 내 온라인 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사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대거 차단한 것입니다. 스페이스X는 미얀마 범죄단지로 의심되는 곳 부근에 스타링크 수신기 2,500대 이상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만약 좋은 취업 제의가 온다면 웬만하면 거절해야 할 것이며 친구나 가족에게 여행 계획을 미리 알리고 낯선 곳으로 혼자 여행하는 것을 피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